그녀는 두려움 없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자비를 위해 죽을 때 그의 자비도 그녀와 함께 죽습니다. 지하 경기장은 녹슨 금속층, 깜빡이는 네온 불빛, 그리고 잊혀진 삶의 칙칙한 메아리 아래 숨겨져 있었다. 매일 밤, 폭력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남자들이 돈을 위해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는 값싼 만족감을 찾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곳으로 내려왔다. 땀이 벽에 달라붙고 오래된 피 냄새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숨막힐 듯한 열기 속에서 민주는 그림자의 일부처럼 살았다. 그는 이 잔혹한 장소가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받아들였다. 또 한 번의 힘겨운 경기가 끝난 후 그는 가슴이 답답하고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리는 채로 링 밖으로 나갔다.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담배 연기와 쏟아진 맥주 속을 걸어가는 그의 귀에는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만 느껴졌다. 상대는 그의 뒤에 쓰러져 있었지만 패배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파이터들이 베푸는 자비보다 더 큰 자비였다. 민주는 승리에 관심이 없었다. 승리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에게 건네진 돈 봉투는 그의 삶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무겁지만 텅 비어있는 듯했다. 임시 의료실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찢어지고 팔다리가 멍든 채 수없이 걸어왔던 길이었다. 늘 그렇듯 퀴퀴한 공기와 말없이 그를 치료해줄 무뚝뚝한 의사를 예상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이 음침한 곳에 속하지 않는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조용히 집중하며 의료용품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평소에는 어둡고 차가웠던 방이 갑자기 밝아진 듯했다. 그녀는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바깥 세상의 혼란스러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은은한 살균제 냄새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사방에 맴도는 금속성 피 냄새를 걷어냈다.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을 때 그녀의 눈은 부드럽고 굳건했다. 고통을 목격하면서도 그 고통에 굳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가 숙련된 눈으로 그의 부상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내고 손가락 관절에 새 붕대를 감고 이마 근처의 부기를 살피는 동안에도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격투가들을 돌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그를 폭력적인 존재나 일회용 도구로 대하지 않았다. 고통이 중요한 존재인 인간으로 대했다. 그가 오래전에 잊고 있던 그 감각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리였다. 그녀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남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가능한 곳마다 추가 근무를 했다. 경기장 경영진은 너무 많은 선수들이 늙은 의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최근 그녀를 고용했다. 하나리는 부러진 뼈나 피를 보고도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집중했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도록 설계된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주는 거의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그녀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소통은 처음에는 단순한 일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상을 치료하고 그는 조용히 앉아 소독약의 따끔거림과 그녀의 손가락이 더 깊은 상처를 살피는 압력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점차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침묵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낄 때 어깨를 살짝 움직이는 모습, 자신이 사는 삶이 부끄러울 때 그의 눈빛에 스치는 감정의 흔들림을. 그는 그녀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알게 되었다. 병원 비누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시트러스 향이 나는 핸드크림을 가지고 다녔다.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소지품을 2번 확인했다. 낡고 긁힌 작은 은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멍하니 만지작거리곤 했다. 이런 사소한 관찰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의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가끔은 일정이 맞물릴 때면
둘은 동시에 경기장을 나섰다. 밤은 되게 시원하고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은 계획 없이 나란히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고 발걸음은 여유로웠다. 하나리는 긴 교대 근무, 오빠에 대한 걱정, 오빠를 더 안전한 동네로 이사시킬 돈을 모으고 싶다는 바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마치 그녀의 말이 오랫동안 살아온 숨막히는 어둠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생명줄인 듯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들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거절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형성하는 공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리는 결코 밀어붙이지 않았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아닌 조용한 존재를 통해 자신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아는 듯 그저 그의 옆을 걸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낯선 무언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꼈다. 몇 달이 흐르면서 그의 삶에서 그녀의 역할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커져갔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그녀는 변함없는 존재였다. 매 경기 전 그는 상대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그녀가 자신의 부상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했다. 그는 더 현명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공격을 흡수하는 대신 피하고 라운드를 더 효율적으로 끝내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했다. 변화는 미묘하지만 실제했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녀에게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위험한 타격을 받아 숨이 막히고 의식을 거의 잃은 채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은 그를 병원으로 급히 옮겼고 운명은 그를 하나리가 근무 중인 응급실로 인도했습니다. 들것에 실려있는 그를 보자 하나리의 차분한 표정은 눈에 띄는 걱정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전에 없던 절박함으로 그를 돌보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두려움은 골절의 고통보다 더 깊이 그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녀는 마치 모든 멍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그를 더 세심하고 더 주의 깊게 대했다. 다툰 후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도록 했고 아물 때까지 충분히 쉬도록 했으며 너무 일찍 무리하면 가볍게 꾸중했다. 아무도 자신의 생사를 신경 쓰지 않고 몇 년을 살아온 민주는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생각에 서서히 적응해갔다. 그 자체로 무서웠다. 두 사람의 인연은 조용히 꽃을 피웠다. 때로는 그의 경기가 끝난 후 침묵 속에 앉아 주변 공기는 편안하고 고요했다. 때로는 민준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함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모른 채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링과 폭력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삶, 다른 삶의 가능성이 그의 마음속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소박한 아침, 따스한 햇살, 함께 나누는 식사, 은은한 웃음을 상상했다. 주먹과 상처가 아닌 곁에 있는 누군가의 따스함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삶을 상상했다. 이 꿈들은 연약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그는 그 꿈들을 놓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어둠의 틈새를 스며들어 감히 머물러 있는 빛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가 드러낸 자신의 일부,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깊은 내면 고요한 순간들과 부드러운 변화들 아래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은 행복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지하 세계는 무자비하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는 적과 빚, 그리고 결코 진정으로 놓아주지 않은 과거를 말해주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어둠이 언젠가 그녀가 지닌 빛의 손을 뻗어 닿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에 가까운 무언가를 느끼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나리는 그의 밤을 맴도는 중심점이 되었고 그가 결코 받아 마땅하다고 믿지 않았던 길로 그를 이끄는 조용한 힘이 되었다. 당시 그는 그녀가 그의 삶에 가져다준 빛이 결국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는 방아쇠가 될 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잠시 동안 그는 그녀의 존재에 매달렸지만 그녀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그의 모든 것을 시험할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가왔다. 민준이 겪어온 다른 모든 밤들처럼 평범한 저녁처럼 위장하고 있었다. 그는 또 다른 싸움을 끝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잔혹한 싸움이었다. 반복되는 타격에 근육이 욱신거렸지만 그를 걱정시킬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를 걱정시킨 것은 그날 밤 그를 치료하는 동안 평소와 달리 조용했던 한알이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안정적인 기술로 움직였지만 자세는 그가 전에는 본 적 없는 일종의 피로감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마치 좁은 방 너머, 벽을 뚫고 들어오는 비명소리 너머, 치유하려는 고통 너머 어딘가에 정신이 팔린 듯 보였다. 민주는 그녀에게 무슨 부담이 있는지, 그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이해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기 전에 그 순간이 지나갔다. 그녀는 그의 치료를 마치고 병원 야간 근무를 위해 일찍 경기장을 나섰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는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좁은 골목길을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희미한 불안감이 그를 잡아당겼지만 그는 그저 탈진이나 그가 받은 상처의 후유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몇 시간 안에 그의 세상이 얼마나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하 경기장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도시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금속 지붕에 부딪히고 울퉁불퉁한 거리를 따라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민주는 평소보다 오래 남아 텅 빈 경기장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새 붕대를 감으며 몸을 식혔다. 머리 위에서는 불빛이 깜빡이며 얼룩진 바닥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싸움이 끝난 후 항상 묘한 고요함을 느꼈다. 혼돈이 사라지면 그 고요함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고요함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마치 공기 자체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가 마침내 경기장을 나섰을 때 거리는 젖은 아스팔트와 멀리서 들려오는 네온사인 냄새로 가득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도시의 불빛이 무릉덩이에 반사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움직였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그의 숨결이 드러났고 그의 생각은 한아리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병원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궁금했다.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아니면 새벽까지 다시 혼자 일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왜 그녀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자신을 땅에 눕힌 듯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하게 만드는지 궁금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그는 좁은 골목길 입구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경찰 테이프가 인도를 따라 펄럭이며 바람에 펄럭였다. 경찰관 몇 명이 근처에 서서 서로 수군거리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들꺼들 대기 중인 구급차 쪽으로 옮겼다. 민준의 가슴속 무언가가 갑자기 조여와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그는 아직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군중 속 얼굴들은 창백했고 그의 시야 바로 너머에 숨겨진 무언가를 응시하는 듯 불편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그들 사이로 들어가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흰 시트로 반쯤 덮인 시체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 시트 아랫부분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근처에는 익숙한 의료 가방이 비에 젖어 있었고 그토록 많이 봤던 은팔찌가 시트 아래로 드러난 축 늘어진 손목에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그의 눈이 그 팔찌를 알아보는 순간 주변 세상이 소음과 왜곡으로 무너져 내렸다. 군중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웅웅거림으로 흐릿해졌다. 도시의 불빛은 희미해지는 듯했다. 눈앞에서 본 현실이 의식 속으로 파고들자 그의 심장박동이 귓가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한아리는 그 시트 아래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애써 치유하려 했던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는 이미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시간이 뒤틀렸다. 그는 움직인 기억도
차가운 빗방울이 피부에 닿는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하는 말도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그를 붙잡으려는 손길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아는 건 갈비뼈 사이로 퍼져나가는 공허한 통증, 숨쉬기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소리 없는 산산조각뿐이었다. 하나리, 그의 고요한 빛,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이유였던 그가 빗물과 피 웅덩이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서 있는 동안 그가 엿들은 단편적인 정보 조각들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얼음 조각처럼 그의 속을 꿰뚫었다. 갱단의 공격이었다. 그녀가 개입해서는 안 될 대치 상황이었다. 도시에 잊혀진 구석구석을 무자비하게 장악한 것으로 악명 높은 골드 스카프 갱단이었다. 갱단원 한 명이 싸움으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의무감에 사로잡힌 하나리는 무고한 10대에게 가한 잔혹 행위를 은폐하기를 거부했다. 그녀의 거부는 그녀에게 보복의 징조였고 그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과 맞서는 대신 어둡고 비겁한 길을 택하며 재빠르고 비겁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하는 치료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직함 때문에 표적이 되었고 잔혹함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태도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 깨달음은 민준의 마음속에서 마치 불처럼 타올랐다. 경찰관들은 결국 그를 현장에서 끌어냈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빗속을 걸어 돌아갔다. 마치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익숙한 거리를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리의 은은한 미소,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모습, 따스한 존재감, 그리고 눈빛에 담긴 부드러운 고집이 되살아났다. 모든 기억이 그를 새롭게 꿰뚫었고 모든 기억은 그에게서 빼앗긴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슬픔이 그를 내면으로부터 움츠러들게 하면서 주변의 도시는 형체 없는 그림자 속으로 흐릿해졌다. 마침내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이 제법 어울렸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고 옷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숨은 가쁘게 터져나왔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그녀가 가져온 희망을 중심으로 그가 만들어낸 연약하고 불안정한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자신이 온화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으며 자랐지만 하나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믿음에 맞섰다. 그녀는 그를 단순한 싸움꾼, 폭력의 산물 이상으로 여겼다. 마치 그를 지켜야 할 사람처럼 대해주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맞서 싸우려 했던 바로 그 잔혹함에 사로잡혀 사라졌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그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했다. 슬픔은 천천히 더 날카롭고 더 차갑고 마치 꽉 조이는 주먹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는 무언가로 변했다. 그는 우연히 들었던 사소한 이야기들을 다시 떠올렸다. 골드 스카프 갱단, 보복, 그리고 계획된 잔혹함. 빗속에서 무력하게 쓰러진 하나리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새벽이 다가오자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회색빛 외에는 방은 여전히 어두웠다. 민주는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결정들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침대 근처 작은 선반으로 걸어가 지하 감옥에서 살았던 삶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꺼냈다. 한때 생존을 위해 싸우던 그의 손은 새로운 목적을 품고 오므라들었다. 그는 항상 고통을 가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왜 그 능력을 써야 하는지 알았다. 골드 스카프 패거리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침범했다. 그들은 단순히 간호사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다. 오랜 어둠 속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의 삶에서 유일한 빛의 원천을 소멸시켰다. 그들은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민준의 목적을 다시 썼다. 하나리가 부드러워지게 했던, 희망을 품기 시작했던 그의 일부는 상실로 인해 뒤틀려 무언가로 빚어졌다. 그는 분노의 차서가 아니라 명료하게 계획을 세웠다. 슬픔은 그의 집중력을 흐리기는커녕 오히려 날카롭게 했다. 그가 짊어진 고통은 연료가 되어 그를 피할 수 없는 길로 몰아넣었다.
그는 불의가 도시의 끝없는 부패 속에 묻힌 또 다른 잊혀진 사건으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갱단은 개인적인 손실뿐 아니라 완전한 박멸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모든 구성원, 모든 리더, 모든 침묵의 공범은 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는 전에 없던 목적을 품고 차가운 아침 속으로 들어섰다. 세상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더 텅 비어 있고 더 어둡지만 동시에 더 선명했다.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의도적이었다. 그가 알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으로의 하강의 시작이었다. 이 어둠은 그가 이전에 살았던 어둠과는 달리 목표가 있었다. 방향이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하나리는 무자비하게 그에게서 빼앗겼다. 이제 그는 골드 스카프 갱단에게 그들의 잔혹함이 치를 진정한 대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리가 죽은 후의 나날들은 민준의 머릿속을 흐릿한 색깔과 공허한 소리로 가득 채웠다. 주변 세상은 평소처럼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번화한 거리를 질주하는 차들, 멀리 골목길의 네온사인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마치 물리적인 존재처럼 그의 갈비뼈를 짓누르며 숨쉬기조차 힘들게 했다. 한때 그가 잠만 자던 아파트는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기억들로 가득 찬 숨막히는 공허함으로 변했다. 조용한 구석구석은 그녀의 차분한 존재감을,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를 떠올리게 했고, 낡은 세탁비누 냄새조차 그녀가 놀려대던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해졌다. 민주는 당장 지하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환경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은 너무도 생생하고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처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대신 그는 긴 시간 동안 도시를 헤매며 방향 없이 움직였다. 길고양이들이 쓰레기통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상인들이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소리치는 시장을 지나 붐비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 도시의 불빛이 어두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조용한 강둑을 걸었다.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파트의 고요함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하나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첫 만남부터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되짚어 보았다. 일하는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부드럽고 단단한 느낌, 긴 근무 시간 후 눈에 스며드는 희미한 피로, 집중할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미간주름, 그리고 가볼처럼 굳건한 결의를 떠올렸다. 이 기억들은 더 이상 희미한 감정의 섬광이 아니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휘젓는 무언가, 날마다 더욱 강해지는 결의의 불씨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골드 스카프 패거리가 그녀를 노릴 때 그들은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행동은 의도적이고 계산적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민주는 폭력의 언어를 잘 이해하여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읽어냈다. 하나리는 갈등의 희생자가 아니라 권력으로 위장한 잔혹함의 희생자가 되었다. 도시는 오랫동안 골드 스카프 갱단의 존재를 묵인해왔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무자비하게 활동하며 협박과 재정 조작으로 여러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조직망은 지하 시장, 불법 유통망, 그리고 부패한 경찰 연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꺼렸습니다. 정직한 경찰관들조차 갱단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결국 위협이나 그보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스스로의 독과 공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상실에 이끌리는 한 남자였다. 지켜야 할 가족도, 잃을 직업도, 지켜야 할 명예도 없었다. 그가 맺었던 모든 유대감은 깨지기 쉽고 일시적이었다. 하나리와 맺었던 유대감만 빼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감은 끊어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의 고요한 결의뿐이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거리부터 시작했죠. 불법 경기장은 범죄 조직만큼이나 지하 가심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싸움꾼, 구경꾼, 홍보 담당자, 그리고 사소한 범죄자들이 모두 이 조직에서 만났고 온갖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민주는 돈을 노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이름, 얼굴, 그리고 약점을 찾는 침묵의 관찰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잔혹하기로 정평이 난 경기장 관리자는 민준이 다시 나타나자 놀란 듯 했지만 민준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방 뒤쪽에 앉아 관중들을 지켜보며 짧은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선수들이 의무실로 돌아오자 그는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의 속삭이는 불평과 수군거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도시는 이미 최근의 공격으로 떠들썩했지만 대부분의 소문은 왜곡되거나 과장되었거나 완전히 틀렸다. 그런데도 골드스카프라는 이름은 차가운 메아리처럼 계속 되살아났다. 결국 그는 불법 사업으로 빚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악명 높은 조직의 중간 관리자 용범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즐기는 악랄한 짐승으로 묘사되었다. 용범은 자신의 조직적 유대감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유형으로 손목이나 목에 시그니처인 금색 천을 걸고 위험한 무리 속에서 큰 소리로 자랑했다. 또한 그는 하나리가 살해된 장소 근처에 있었다고 여겨졌는데 이 사실은 민준의 집중력을 더욱 강화했다. 민준의 유일한 목표는 용범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용범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던 술집과 지하 클럽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곳들은 어둡고 시끄러웠으며 연기와 절망의 냄새가 진동했다. 위험한 평판을 가진 남자들이 구석에 모여 물건과 협박을 똑같이 주고받았다. 지친 눈빛의 여자들은 이름조차 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술을 권했다. 탐욕과 두려움이 뒤섞인 분위기는 민준이 극복하려 애썼던 삶을 익숙하면서도 달갑지 않게 떠올리게 했다. 민준은 그곳 사람들과 별로 교류하지 않았다. 조용히 움직이며 말하기보다는 경청하고 행동하기보다는 지켜보는 데 집중했다. 그의 존재는 대부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곳에는 그와 같은 남자가 흔했다. 그는 배경에 녹아들어 벽에 기대어 거의 맛도 보지 못한 값싼 술을 마시며 움직임을 추적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목표물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는 남자들이 용범과 관련된 최근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용범이 클럽 주인에게 돈을 미납하겠다고 협박한 후 벌어진 싸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용범의 급한 성격, 예측 불허의 성격, 그리고 경찰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마다 공업지구 근처 창고에 숨어드는 습관을 언급했다. 이 정보는 민준이 의심했던 것과 일치했다. 공업지구는 골드스카프 갱단이 대중의 눈을 피해 거래를 하는데 자주 이용했던 지역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은 그 지역을 정찰했다. 이 지역은 버려진 공장, 낡은 컨테이너, 녹슨 기계, 반쯤 무너진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한때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금속과 침묵의 묘지처럼 텅 비어 있었다. 길 잃은 개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가끔씩 노숙자들이 불 옆에 옹기종기 모여 몸을 녹였다. 이 황무지 어딘가에 민준은 자신의 목표가 숨어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멀리서 창고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며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는 갱단 활동의 흔적을 발견했다. 남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드나들고 밤늦게 차량이 도착하고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었다. 민준은 그 패턴을 면밀히 살피며 어느 구역이 경비되고 어느 구역이 감시되지 않는지 파악했다. 전투원 생활을 통해 그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읽고 틈을 예측하는 법을 배웠다. 이 상황은 슬픔으로 예리해지고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그와 같은 본능을 요구했다. 그는 조용히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가 하려는 일을 위한 의식도,
복수의 길을 표시하는 의식도 없었다. 그는 오직 상실의 무게와 차갑고도 분명한 목적의식만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위험을 알고 있었다. 갱단의 단속원과 맞선다는 것은 아무런 규칙도 없는 전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제 위험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하나리가 남긴 부재는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들었다. 달이 낮게 드리워지고 구름이 달빛을 대부분 가리는 밤, 민주는 자리를 잡았다. 그는 그림자에 섞이는 어두운 옷을 입고 용범의 현재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창고로 다가가며 신중하고 조용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주변을 살폈고 밖에는 경비병 2명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용범이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도시의 공포에 질린 침묵에 익숙해져 아무도 감히 자신들에게 도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민준의 마음은 마음속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했다. 그는 자신의 길이 단 한 번의 대결이나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한때는 살아남기 위해 싸웠지만 이제는 의지를 품고 이 세계로 향하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그는 하나리에 대한 모든 기억의 무게를 느꼈다. 그 기억 하나하나가 그의 내면에 불을 지피는 조용한 불씨였다. 한때 오로지 주먹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지하 세계의 하수인이 아니었다. 슬픔으로 빚어지고 명료함으로 날카로워졌으며 망설임이 여지를 남기지 않는 목적의식으로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창고를 향해 조용히 첫발을 내딛는 그에게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순간이 그가 한때 알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라는 깨달음 때문에 쉴 새 없이 뛰었다. 하나리의 빛이 그를 희망으로 이끌었다. 이제 그녀의 상실이 그를 가장 용서할 수 없는 형태의 정의로 이끌었다. 그가 앞에 놓인 것은 어둠이었다. 그가 폭력을 원해서가 아니라 폭력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지구는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낡아 있었다. 녹이 사방에 달라붙어 있었고 빗물은 잊혀진 구석구석에 고여 있었으며 바람은 부서진 벽에 헐거운 금속판이 부딪히는 희미한 소리를 실어날랐다. 밤의 장막 아래 그 지역은 마치 도시의 과거가 묻힌 묘지처럼 느껴졌다. 세상이 버린 곳이었다. 바로 이 잊혀진 풍경 속에서 민주는 하나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어둠의 첫 조각을 숨겨둔 창고를 향해 말없이 그리고 단호하게 나아갔다. 그는 며칠 동안 이곳을 지켜보았다.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 그들의 시선 사이의 틈, 그리고 조명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생긴 사각지대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오만함에 휩싸인 골드 스카프 갱단은 두려움만으로도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누군가가 절박함이나 탐욕이 아닌 의도와 명료함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밤은 짙고 고요했고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달빛조차 풍경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다. 민주는 그림자에 바짝붙어 숨을 고르며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개가 한 번 짖더니 조용해졌다. 멀리서 도시 한가운데서 자동차 한 대가 웅웅거리며 지나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창고 밖에서는 두 남자가 낡은 상자 더미에 나른하게 기대어 있었다. 자세는 느슨했고 일상의 경계심은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충성심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었다. 금색 천을 팔이나 목에 아무렇게나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지배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폭력과 규율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전진했다. 지하 감옥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그에게 몸의 움직임을 읽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법, 불필요한 주의를 끌지 않고 상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상자들과 연문 사이에 얇고 어두운 공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반응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밀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경비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쓰러졌다. 곧이어 두 번째 경비원도 쓰러졌고 부드러운 쿵 소리를 내며 밤하늘에 삼켜졌다. 그는 두 시체를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끌고 들어가 호흡을 확인했다. 두 시체는 깨어나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안에 있는 그 남자가 필요했다. 그는 연문을 밀치고 창고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기름 냄새, 그리고 퀴퀴한 연기 냄새로 가득했다. 나무 팔레트와 금속 용기들이 쌓여 좁은 통로를 미로처럼 얽어매고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불빛 아래 길고 울퉁불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더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웅얼거리는 목소리와 희미하게 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더 많은 남자들이 있음을 암시했다. 민주는 몸을 웅크리고 준비된 듯 조심조심 움직였다. 그의 심장은 아드레날린이 아닌 집중력에 이끌려 고요하게 고동쳤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목표를 발견했습니다. 용범은 상자와 판자로 만든 임시 테이블 옆에 남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빈 병과 흩어진 카드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집행자의 몸은 크고 위풍당당했으며 그의 움직임은 부주의하고 권위적이었다. 목에 걸린 금색 천은 그의 시끄러운 몸짓과 공격적인 자세만큼이나 그의 계급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공포와 폭력, 그리고 갱단의 지원으로 보호받는다고 믿는 남자였다. 민주는 그림자 속에서 그의 몸짓을 살폈다. 자세의 무게 배분, 한쪽 다리를 선호하는 모습, 그리고 몸이 편안하고 자신감에 차 있음을 암시하는 느릿느릿한 몸짓에 주목했다. 용범은 한때 야생동물처럼 위험했지만 이제 그의 위협은 날카로움보다는 잔혹함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보다 권위에 더 의지하며 손을 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다른 남자들은 결국 창고 구석구석으로 흩어졌다. 어떤 이들은 정문으로 나갔고 어떤 이들은 옆방으로 사라졌다. 집행관은 어깨를 쭉 펴고 얼굴을 문지르며 남아 피로가 몰려왔다. 그의 앞 테이블은 조용해졌고 창고 안에 윙윙거리는 소음은 희미한 메아리만 남을 때까지 잦아들었다. 그때 민준이 그림자 속에서 나왔다. 이어진 대결은 소리는 극적이지 않았지만 몸싸움은 강렬했다. 링 위에서 쌓은 오랜 경험은 민준을 순수한 움직임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빠르고 정확하게 거리를 좁혔고 평생 계산된 폭력에 몸담아온 사람처럼 효율적인 공격을 선보였다. 처음엔 허를 찔린 용범은 본능에 따라 곧 날카로워지는 어설픈 저항으로 반응했다. 창고는 주먹과 살이 맞닿는 둔탁한 충격과 몸이 상자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묵직한 쿵 소리로 가득 찼다. 덩치 큰 남자는 자신의 체구와 원초적인 힘을 활용하려 애썼고 상대를 위협하고 압도하려는 듯한 맹렬한 힘으로 휘둘렀다. 민주는 집중된 제어력으로 상대의 체중을 자신에게 싣고 엉뚱한 공격을 피하며 관절을 약화시키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집중적인 타격으로 반격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모든 공격에는 그의 패배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싸우면서 하나리를 생각했다. 그녀의 지친 눈, 흔들리지 않는 손길, 그리고 존재감의 부드러움까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리가 자신을 단순한 무기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주었던 그 모습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다. 자비를 구하는 간청이 아니라 빼앗긴 것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이었다. 그가 느낀 분노는 사납게 타오르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롭게 타오르며 판단력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그의 결의에 불을 지폈다. 용범은 무기를 잡으려 했지만 민준이 더 빨랐다. 싸움은 결정적이고 잔혹한 순간으로 끝났고 집행관은 차가운 창고 바닥에 쓰러졌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말 없는 결론에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다. 지배와 위협을 즐겼던 한 남자가 이제 그 둘을 모두 빼앗겨 도시의 수많은 비밀 속에 또 하나의 생명 없는 시체로 전락했다. 민주는 그 위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이 전투의 여파로 욱신거렸다. 패배한 집행자를 내려다보는 그의 가슴은
깊고 꾸준한 움직임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 모습에는 만족감이 없었다. 오직 암울한 필연성만이 느껴졌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그가 이미 걷기로 다짐한 길의 첫걸음일 뿐이었다. 그는 창고를 재빨리 수색하며 옆방과 임시 사무실들을 샅샅이 뒤지며 갱단의 핵심에 다가갈 만한 정보를 찾아냈다. 장부, 문서, 그리고 급하게 휘갈겨 쓴 메모들 사이에 정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 지하 조직에서 귓속말로 들은 이름도 있었고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바로 지상이었다. 지상은 싸움꾼이 아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갱단의 여러 금전 거래에서 계산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다. 용범 같은 집행자들이 물리적 위협으로 통제력을 유지하는 반면 지상은 돈, 협박, 그리고 신중하게 구축된 관계들을 통해 갱단이 도시에 뿌리내리도록 했다. 용범이 골드스카프 갱단의 한 축이라면 지상은 그들의 신경계에 속했다. 민주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며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냈다. 주소, 거래 내역, 암호화된 메시지 등 모든 것이 이 창고 너머, 산업지구 너머, 그리고 마치 갑옷처럼 갱단을 둘러싼 부패의 상층부까지 뻗어있는 지도를 형성했다. 그는 새벽이 되기 전에 창고를 나와 낡은 건물들과 어두운 골목길의 미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용범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칠 만에 지하 조직은 온갖 추측으로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라이벌 조직의 소행이라고 믿었고 어떤 이들은 내부 배신이나 고위 간부들의 계획적인 제거를 비난했습니다. 소속이 박탈된 고립된 조직원이 개인적인 정의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의심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밀 유지는 민준에게 어떤 은폐책보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그는 흔들리지 않는 명료함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의 다음 발걸음은 한때 피했던 도시의 여러 구역으로 향했다. 낮에는 정통성을 가장하던 클럽들이 밤에는 협상의 중심지로 변했다. 은밀함과 돈으로 보호받는 특별실은 지상처럼 묵묵히 맡은 더러운 일로 손을 더럽힐 위험을 거의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인내심과 위험한 공간을 헤쳐나갈 의지가 필요했지만 민주는 둘 다 갖추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외에는 그는 재정적 흔적을 추적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침묵 속에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미묘한 패턴을 파헤쳤다. 천천히 지상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더욱 선명하게 그려졌다. 옷차림이 단정하고 말솜씨가 좋고 모든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지 않고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남자. 그는 마치 여러 겹의 부인과 영향력으로 자신을 보호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음지에서 자신감에 찬 모습으로 행동했다. 용범이 원초적인 힘을 발휘했다면 지상은 세련된 조작을 구사했다. 민주는 자신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상 같은 사람에게는 잔혹한 대결만으로는 닿을 수 없었다. 두 번째 목표는 계획, 타이밍, 그리고 실행의 정밀성을 요구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심이 필요했지만 그는 주저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지연, 모든 조심스러운 발걸음은 그가 하나리의 이름으로 마음속으로 한 또 다른 약속이었다. 그의 주변 도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이어갔다. 사람들은 식당에서 웃고 전화통화로 언쟁을 벌이고 횡단보도를 허둥지둥 건너고 붐비는 아파트에서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표면 아래 숨겨진 그림자는 범죄와 부패의 춤을 계속 추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민주는 포식자이자 목격자로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악에 적응해온 세상의 균형을 깨뜨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방향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갱단의 첫 번째 구조를 꿰뚫어 침묵으로 몰아넣었다. 다음 구조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더 큰 위험, 더 큰 희생,
그리고 목적의식과 맹목적인 증오를 가르는 깨지기 쉬운 경계선을 더욱 굳건히 붙잡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며 그는 하나리의 기억을 상처가 아닌 모든 결정을 이끄는 고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간직했다. 권력과 공포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그녀의 부재는 그의 내면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돈으로 살 수도, 위협할 수도, 꺾을 수도 없는 결이었다. 지상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너머 골드스카프 갱단의 중심지로 가는 길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은 언제나 가장 조용했다. 커튼 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고층 빌딩이나 은밀한 단지에 숨어 살았다. 그곳은 공기가 맑고 위험이 멀리 느껴지는 곳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다음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었다. 범죄 조직에서 지상의 존재는 지하 골목길의 부패와 어둠을 훨씬 넘어섰다. 그의 영향력은 윤이 나는 복도, 값비싼 라운지, 프라이빗 클럽, 그리고 새규리창이 달린 사무실까지 뻗쳐 있었다. 그를 찾는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했다. 위장된 합법성, 그리고 침묵의 권력으로 뒤덮인 세상이었다. 민주는 새로운 종류의 신중함으로 세상을 헤쳐나갔다. 지상을 향한 그의 추적은 무모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리를 잃은 그날 밤부터 길러온 냉정한 정밀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이제 거리의 수군거림뿐 아니라 금융거래 패턴, 범죄를 짓지 않는 척하지만 탐욕과 기회에 얽매인 사람들의 미묘한 움직임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는 가죽 재킷 대신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 이상한 시간에 도착하는 매끈한 차들, 그리고 명망 있는 상점 뒤편에 표시 없는 문들을 관찰했다. 그는 천천히 지상의 습관을 파악해 나갔다. 그는 여러 장소를 오가며 예측 가능할 만큼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개인 라운지로 위장한 숨겨진 카지노를 방문했다. 도시의 엘리트들이 비밀을 나누며 어울리는 척하는 어둡고 고급스러운 술집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 있지만 신중하게 숨겨진 작전의 에너지로 조용히 웅성거리는 고층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민주는 주의를 끌지 않고 이 복잡한 층들을 헤쳐나가야 했다. 그의 전사로서의 배경은 예상치 못하게 유용해졌다. 사람들은 그의 표정, 즉 대립에 익숙한, 웅크리고 위험한 존재감을 알아봤고 그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의심보다는 호위병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경호원들 사이에 섞여 살거나 용병들을 고용하여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명 하나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거래를 하는 복도를 몰래 빠져나갔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는 자유롭게 흘러갔고 민주는 모든 세부 사항을 조용히 수집하며 지상으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다. 몇 주가 흘렀다. 그는 지켜보고 계획하고 기다렸다. 날이 갈수록 그의 결심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의지는 깨지지 않는 무언가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장소들을 위협적인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 지하 세계와 같은 토대 위에 세워졌지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돈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부패, 공포, 탐욕은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환경에 따라 겉모습만 달랐다. 민주는 마치 링 위의 또 다른 적들처럼 중심에 도달하기 위해 넘어야 할 또 다른 장애물처럼 그 속을 헤쳐나갔다. 마침내 그는 필요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지상은 자신도 모르게 혹은 고의로 골드스카프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의 개인 스위트룸에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스위트룸 주변 보안은 철통 같았지만 뚫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경비 교대 근무를 연구하고 건물 내 숨겨진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는 서비스 복도, 직원용 엘리베이터, 정비실을 돌아다니며 가장 빠른 경로와 카메라 감시가 가장 적은 구역을 암기했습니다. 회의가 있던 날 밤, 호텔 로비는 따스한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부유한 손님들이 대리석 바닥을 누비며 레스토랑과 라운지로 향하는 발소리를 부드럽게 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 섞여 들어오는 어두운 옷차림의 남자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민주는 침착하고 규율 있게 행동하며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휴게실로 들어가 신중하게 선택한 길을 따라갔다. 그는 관리 통로를 통해 위층에 도착했고 직원들만 사용하는 어두컴컴한 복도로 나왔다. 그의 호흡은 안정되었고 맥박은 조절되었다. 그는 하나리가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그를 이끌어온 단 하나의 의지를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를 형성했던 기억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모습, 그녀의 조용한 결의, 그리고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삶에 가져다준 따스함. 이 기억들이 그를 안정시켰고 왜 되돌아갈 수 없는지 일깨워 주었다. 마침내 그는 스위트룸 근처에 도착했다. 서비스 문이 좁은 창문을 통해 방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다. 지상이 한눈에 눈에 띄었다. 그는 세상이 자기 뜻대로 굴러간다고 믿는 사람처럼 세련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옷차림은 깔끔했고 몸짓은 단련되어 있었으며 자세는 권력에 익숙한 사람만이 유지할 수 있는 여유로웠다. 그의 주변에는 작은 원을 그리며 앉아 보이지 않는 폭풍처럼 도시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거래와 작전에 대해 논의하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민주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바깥 경비병들이 자리를 옮겨 복도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가리기 위해 잠시 비켜섰을 때 그는 문을 빠져나갔다. 그 후의 순간들은 격렬하고 우아하게 펼쳐졌다. 수년간 생존을 위해 몸을 갈고 닦아온 남자가 마치 유동적인 잔혹함으로 방 안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경비병들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급소를 겨냥한 일격에 쓰러졌다. 그들의 몸은 소리를 삼키는 푹신한 카페트 위로 소리 없이 쓰러졌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란 지상은 스위트룸에 설치된 숨겨진 출구를 향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이어지는 대치는 길거리 싸움의 혼란스러운 에너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치밀함으로 전개된 대치는 멀리서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남자의 극명한 대조를 드러냈다. 지상의 공황 상태는 움직임의 경직, 발걸음의 떨림, 그리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노력의 허사로 드러났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전략가였고 그의 방어는 언제나 능력이 아닌 거리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는 그들 사이의 공간을 좁혔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조용한 분노와 확고한 목표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끝났고 결과는 예측 불가능했다. 지상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영향력과 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결의의 깊이를 과소평가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무너졌다. 민주는 스위트룸에서 필요한 것을 챙겨 나왔다. 서류, 장비, 장부, 그리고 골드 스카프 제국의 깊숙한 곳을 보여주는 문서들. 그는 지상의 몰락이 조직의 내부 구조를 뒤흔들 것임을 알고 어둠 속에서 방을 나섰다. 전략가가 사라지고 집행자가 제거되자 남은 것은 오직 한 명뿐이었다. 조직 리더이자 조직 정체성의 핵심이며 모든 권력의 실마리를 꿰어 맞춘 자의 소문에 형구로 알려진 그 남자. 형구에게로 향하는 길은 민준을 다시 도시 지하 세계의 심장부로 이끌었다. 그 우두머리는 사치스럽게 숨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그의 본거지는 한때 화학물질 저장소로 사용되었던 버려진 공장 단지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강화된 터널들이 지하로 뻗어 수십 명의 병사들이 지키는 지하 미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곳은 습격, 배신, 그리고 위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어진 곳이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힘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죽음에 맞설 각오가 필요했다. 민주는 마지막 하강이 될 것을 준비했다.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직 완성의 느낌만이 남았다. 한때 그를 텅 비게 했던 슬픔은 이제 그의 갑옷이 되었고 하나리의 기억은 어둠 속에서 그를 인도하는 빛이 되었다. 그는 마치 수용하는 듯한 명료함으로 그 단지를 향해 나아갔다.
최후의 대결은 지하은신처의 가장 깊은 방에서 펼쳐졌다. 형구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지성과 무자비함을 겸비하여 자신의 제국을 건설한 자의 자세를 지녔다. 그의 존재감은 방 전체를 장악했고 말이 없어도 그의 폭정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의 경비병들은 오랜 세월 동안 충성심과 생존으로 단련된 자들이었다. 이어지는 전투는 가차 없었다. 민주는 온 힘을 다해 싸웠고 온몸을 지칠 때까지 몰아붙였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악의 패배를 이미 겪어냈기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연타를 날리며 그는 경비병들을 해치고 나아갔고 모든 움직임은 그를 이곳으로 이끈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침내 그는 형구에게 도착했다. 마지막 격돌은 그가 만들어낸 모든 것의 정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주먹과 힘의 싸움이 아니었다. 탐욕에 이끌리는 한 힘과 꺾을 수 없는 결의로 변한 상실에 이끌리는 다른 한 힘, 두 대립하는 힘의 충돌이었다. 리더는 잔혹하게 싸웠지만 민주는 산산이 조각난 희망의 무게를 결의로 승화시키며 싸웠다. 결국 형구는 쓰러졌고 그의 추락은 은신처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후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전투의 잔해들 가운데 서 있었다. 몸은 망가졌지만 그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골드 스카프 일당은 핵심을 잃었다. 사진은 잘려나갔고 정신은 파괴되었으며 심장은 으스러졌다. 하나리를 세상에서 떼어놓았던 폭력의 사슬은 끊어졌다. 그는 마치 자유를 처음 맛보는 듯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밤거리로 나섰다. 주변 도시는 겉모습만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발밑에서 막 끝난 폭풍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세상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아련한 고요함을 안겨주었다. 하나리는 떠났고 아무것도 그녀를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 기억의 그림자는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메아리처럼 그를 앞으로 인도했다. 그는 삶의 고요한 공간, 고요한 순간, 언젠가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드문 평화의 순간 속에서 그녀를 안고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했지만 그것은 그가 걸어야 할 길이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을 되찾았습니다.